섹터별로 저는 이제 하나 두 개 정도의 배당 성장주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차랑 기아,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한국행컴퍼니랑 HL 홀딩스가 있고요.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한화 지주회사의 사무비 주식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HD현대, 이런 배당 성장주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도 해야 되고 꾸준히 리밸런싱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현영중 작가님 모시고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네이버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배당 성장주로 은퇴하기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배당 성장주 투자 불변의 법칙이란 책을 출간한 10년차 배당 성장주 투자자 현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0년 되셨어요? 배당주 투자하신 지? 네, 배당 성장주 투자한 지 10년 네. 됐습니다. 배당 성장주. 네. 이따가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2025년이 이제 2개월 정도 지나고 3월도 이제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모두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분위기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전반적으로 안 좋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주식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하면서 지금 다양한 불확실성들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잖아요. 관세, 특히 이제 관세 부분도 그렇고 뭐 대중무역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그런 부분들까지 다양한 불확실성들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어서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주식시장은 이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올 들어서 이제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장이 안 좋아졌는데 맞습니다. 이러한 장세가 좀 올해 내내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상 처음에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 시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불확실성들 막 쏟아내다가 근데 이제 그것들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다 계산된 일부러 이제 처음에는 무리한 요구, 다양한 불확실성들을 쏟아낸 후에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하나씩 협상을 하면서 자기한테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끄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지금 대부분의 불확실성들은 트럼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일 뿐이고 이제 트럼프가 자기한테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러한 불확실성들을 하나씩 해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주식 시장도 그에 맞추어서 기존의 분위기를 회복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분위기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뭐 초반에는 굉장히 불안했죠. 불안하고 트럼프가 이제 다양한 불확실성들을 시장에 쏟아냈는데 초반엔 이런 우려가 많았죠. 이제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지금 이 네 명의 이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지도자들이 이게 다 이제 각국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거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굉장히 시장에 컸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트럼프가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르고 자기 이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된 다 액션들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트럼프 2기도
예, 그거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이 대한민국 국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반에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 네. 국내 주식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뭐 국내 국장이 좋다 아니면 이제 뭐 국장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호재인 산업들이 있죠. 한국의 호재인 산업들, 뭐 대표적으로 방위 산업, 네, 그리고 조선 이렇게 두 가지 분야가 굉장히 큰 호재일 수 있는데 사실 이 두 분야 말고 나머지 이제 전반적인 한국 주식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스피 주가 지수가 이제 뭐 2,500 중반인데 1년 전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2,700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뭐 150포인트 네, 가까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작년에는 이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침체한 반면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나빠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뭐 미국 주식시장이랑 한국 주식시장이랑 뭐 별반 차이 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은 나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환경을 보더라도 트럼프가 재임을 하면서 굉장히 호재가 된 방위산업이랑 조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 나머지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크게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그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좀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주식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각국이 뭐 미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의 이제 이런 관세 정책이 각국의 이제 보호 무역을 계속 확대시키게 되면은 모두가 안 좋아지는 거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 글로벌 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면서 모두 다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세 정책이 진짜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계속해서 확산된다고 하면은 네, 뭐 산업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주식 시장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관세 정책들이 자기의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강한 관세 정책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완화된 관세 정책 혹은 뭐 관세 정책을 뭐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지금 침체된 주식 시장이 다시 기존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전 세계의 각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모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좀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실까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가장 뭐 글로벌 산업의 핵심은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네, 트럼프의 그런 정책 하나하나, 특히 이제 관세 정책이 이 전체 뭐 글로벌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심화될 때 이렇게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추세라고 보고요. 이게 원래 주식시장이 불확실해지고 그리고 주가 상승보다는 이제 주가 하락 추세가 되면은 대부분 이 주식을 대체하는 자산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과 같은 네, 그런 뭐 코인을 찾는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최근 1년 사이에 금값이 많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금값은 또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코인은 그 자체로 이 불확실,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이거를 예금에 넣어두자니 예금 이자도 지금 뭐 2%대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익이 안 나오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확실히 이 상승세는 꺾인 상태에서 뭐 다양한 뭐 대출 규제, 그리고 이런 세금 부과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큰 상승 때문에 현재 부동산 가격 대비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2023년 중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의 아파트의 임대 수익률이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1.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금 이자보다 더 낮은 임대 수익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3%가 조금 넘는 임대 수익률이 나오기는 하지만 요즘에 이제 상가 공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서 상가 공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상가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대체할 어떤 다른 자산에 자금을 옮겨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다른 투자 대상들이 지금 또 투자할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안 중에 하나로 배당주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배당주들 중에는 현재 주가 대비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그런 배당주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꾸준히 5% 정도의 배당 수익을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주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투자 대안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아지면서 배당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배당주 관련해서 투자하신 게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많은 투자 분야가 있었음에도 배당주를 이렇게 선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2015년에 그때 1억의 시드머니에서 처음으로 이제 460만 원이라는 배당금을 받았거든요. 100만 원이 넘는 46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제 한 달 월급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의 배당금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 배당금을 한 10배 정도만 더 키우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 이제 여러 사례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 배당금은 딱 그 시기에 이제 배당금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업이 성장을 하고 실적이 좋아지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배당금을 계속해서 증액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 그런 주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에 잘 투자를 하면은 내가 이제 주식 배당주도 계속 늘리고, 그리고 배당금도 계속 증액이 되면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당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 배당을 받으며 이걸 다시 재투자를 하셨어요? 네, 배당금은 계속 복리, 계속 재투자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시작하셔가지고 얼마 만에 이렇게 좀 만족할 만한 좀 수익이 생기셨나요? 2020년, 2021년 이때 좀 만족할 만한 배당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요. 2021년, 2022년에 결산 배당금으로 대략 한 4천만 원 전후에 배당금이 발생을 하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평균 직장인들의 연봉 정도 수준을 받게 되면서 배당금이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도 계속 직장을 다니시고 또 계속 그 월급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면서도 이 배당주를 계속 또 투자를 하신 건가요? 네, 배당 성장주는 이제 계속 투자를 했고요. 직장은 이제 2018년까지 다녔고, 2018년 이후에는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또 제가 블로그 활동을 이제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블로그 활동에서도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1,2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배당금 1,200만 원 그리고 블로그 수익 그리고 예, 기존 직장에서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한 네, 프리랜서 소득 네, 이렇게 네,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배당금 이제 계속 재투자를 하고요. 배당주 투자를 이제 하셔서 좀 성공적인 수익을 얻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배당주 투자의 매력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정확히는 배당 성장주인데요. 이 매력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 확실한 안전 마진, 어떻게 보면 확실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에 상관없이 내가 투자한 그 배당 성장주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나에게 돌려주는 배당금이라는 안전마진이 있다는 게 가장 확실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배당 수익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거래자가 내 주식을 비싸게 사주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비싸게 사주는 거래자가 없다면은 이제 나는 계속 손실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언젠가는 손실을 확정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등락하는 주가에 상관없이 내가 내 투자금 대비 만족할 만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시장에서 다른 거래자하고 거래할 필요 없이 계속 이 주식을 가져가면서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배당 성장주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 배당이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그냥 계속 그 상태지만 만약에 배당금이 계속해서 증액이 될 수 있다. 즉 내가 올해는 500원을 받았는데 주당 500원을 받았는데 내년엔 550원을 받는다. 그리고 600원을 받는다. 700원을 받는다. 800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나는 그 같은 배당 성장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매년 나에게 발생하는 이 배당 현금 흐름은 계속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이 등락하는 주가에 상관없이 나는 이 배당 성장주를 보유함으로써 갈수록 내 생활, 이 경제 상황은 계속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겨놓고 하는 투자라고 하는데요. 주가의 등락 없이 나의 생활, 경제 상황은 계속 여유로워지는 투자. 거기다가 이렇게 현재도 주가 대비 높은 배당 수익을 주는데 앞으로 실적이 계속 성장하면서 배당금이 계속 증액되는 그런 주식이다 라고 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될까요? 어떤 가격에 거래될까요? 뭐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배당금 500원을 주는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5%인 거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배당금이 매년 증액이 되면서 배당금이 1,000원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배당금이 증액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10,000원, 그러니까 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분명히 이 10,000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매수하려는 거래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 배당 성장주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 배당 성장주의 정체에 있던 하락하던 주가가 한순간에 급상승하면서 이제 큰 시세 차익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시드머니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배당 성장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당 성장주라는 개념을 좀 이 구독자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배당 성장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배당 성장주는 지금도 주가 대비 합리적인 배당금을 지급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 실적의 성장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배당금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배당 성장주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 배당을 받으면 이게 그만큼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좀 투자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할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지는 게 사실 시장에서 보는 배당주들의 보통 특징인데 배당 성장주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합리적인 배당을 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하면서 배당금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이 뭐 아주 많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각각의 투자자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투자자 A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성장의 가능성이 없다, 매우 적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단순 이 배당 성장주가 아니고 배당주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 B는 또 이 기업, 이 주식에서 성장성을 찾아내서 이거는 배당 성장주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배당주를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시기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시기란 게 조금 더 이제 뭐 싸게 살 수 있는 시기, 아니면 배당금을 이제 빨리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기일 텐데, 근데 이게 또 장단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배당 기준일이 다가왔을 때 이 배당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빨리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고 배당금을 빨리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배당 기준일이 끝나고 나면 또 배당락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 있고, 이 배당락이 내가 받은 배당금보다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당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서 배당주를 샀는데, 이게 뭐 배당락이 더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받은 배당금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이 배당주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난 배당 기준일 끝나고 배당락이 생기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 기준일이 끝나고 주가가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배당락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배당금보다 훨씬 적은 폭의 배당락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배당락도 안 생기고 더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배당 기준 이전에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셈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또 너무 올라가지고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노후까지 장기적으로 투자할 여유 자금으로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려고 한다면은 그냥 살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가가 빠졌을 때 사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저도 뭔가 제가 여유 자금이 생겨서 배당 성장주를 살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날 주가가 떨어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비싸면은 뭔가 좀 사기 아까운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난 주가가 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갑자기 이제 급등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주가는 예측 불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내 여유 자금이 있고 투자할 만한 좋은 배당 성장주가 있다면은 그냥 삽니다. 단지 이제 그날 내가 사려는 날 주가가 떨어지면은 기분이 좀 좋은 거고, 주가가 상승하면은 왠지 좀 이제 아깝고 아쉬운 거고요. 사실 배당주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도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선택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초보자분들은 좀 막막하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좀 주식을 선택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인데요.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자한 투자금 대비 이 기업이 얼마의 순이익을 벌어서 나에게 얼마의 배당 수익을 돌려주는가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한다, 뭐 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한다, 아니면 뭐 오토 매장을 내가 인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럼 과연 내가 뭐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매장을 샀을 때 내가 투자한 투자금 대비 얼마의 이 순이익을 이 매장에서 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배당 성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제 다른 개념이 있다면은, 그럼 매장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다 내가 가져가는 순이익이지만 이 배당 성장주에 투자해서 이 배당 성장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모두 내 순이익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 배당 성장주를 발행한 기업의 순이익이지,
또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에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이 배당 수익은 다르기 때문에 네, 이익 수익과 네, 배당 수익률을 봐야 되고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직접적으로 내 투자금 대비 얼마를 벌어들이냐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이익 수익률을 같이 보는 이유는 이 기업이 나에게 주는 배당 수익이 과연 합리적인가, 지속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투자금 대비 배당 수익률 8%를 주는데 이 기업은 투자금 대비해서 이익 수익률은 5%밖에 안 돼요. 즉 5%를 벌어서 나한테 8%를 준다라고 하면 이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배당 수익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배당 수익을 충분히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이 기업의 이익 수익률도 좋은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핵심 포인트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체크할 것이 그러면 과연 이 배당 성장주는 현재 수준의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의 실적 추이, 만약에 지금까지의 실적 추이가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다든지 아니면 현재 수준의 실적이 계속 유지됐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크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무 상태는 안정적인지, 뭐 부채 비율은 너무 높지 않은지, 그리고 유동 비율이 너무 떨어지진 않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이 너무 불안하진 않은지,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이 기업이 현재 이익 수익률 수준, 배당 수익률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업이 만약에 계속해서 성장을 했을 때 그 실적의 성장에 비례해서 배당금도 계속 증액을 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판단하는 거는 배당 정책. 만약에 명확한 배당 정책이 없다면은 배당 성향이나 최대 주주의 상황으로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체크하는 이유는 한국의 이 주주환원 정책, 배당 정책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뭐 순이익의 몇 프로를 배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배당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매년 몇 프로씩 계속해서 증액을 시켜나가든지 굉장히 일관성 있고 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이게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이 명확한 배당 정책을 공시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곤 있어요. 뭐 순이익의 뭐 20%, 뭐 30%를 배당한다. 아니면 뭐 잉여 현금 흐름에 뭐 50%를 배당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명확한 배당 정책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성장하는 실적에 비례해 가지고 배당금도 증액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배당 정책이 없다고 하면은 뭐 일관된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뭐 배당 성향이 뭐 쭉 20%를 유지했다거나 쭉 30%를 유지했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장하는 실적에 비례해서 배당금도 성장할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장성입니다. 과연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성장을 한다면 연평균 몇 프로 정도의 성장률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 포인트들을 체크를 하면 이게 과연 괜찮은 배당 성장주의인지, 내가 투자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배당 성장주의인지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배당 성장주의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기준들이 다 좋은 배당 성장주를 좀 발굴할 수 있는 좀 지표들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배당 성장주도 있지만 또 그냥 고배당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게 좀 투자할 때 더 유리하나요? 그냥 이제 당장의 배당 수익만 놓고 보면은 고배당주가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배당주는 배당 성장주보다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가 당장은 유리한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배당 성장주가 유리합니다. 만약에 고배당주는 현재는 굉장히 많은 배당을 주지만 이 실적이 정체하면서 배당금도 정체를 한다 그러면 현재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하지만 배당 성장주는 지금은 배당 수익이 약간 낮지만 앞으로 지속해서 연평균 5%, 7%, 10%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현재 배당금보다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면서 현재 그 고배당주의 높은 배당 수익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배당 성장주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배당도 잘 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게 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좀 섹터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특별히 섹터가 정해져 있다고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계속 성장이 정체하고 역성장할 것 같던 산업이 다시 이제 성장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것 같았던 산업이 정체하거나 성장성이 굉장히 둔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절대적인 건 없고 계속해서 변하고 특히 이제 현대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나의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이제 변경해주는, 다시 리밸런싱 해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그 한국 주식 시장에서 배당 성장주 어떤 섹터들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물론 섹터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섹터에서도 이 배당 성장주가 많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저는 이제 하나, 두 개 정도의 배당 성장주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차랑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한국앤컴퍼니랑 그리고 HL 홀딩스가 있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한화 지주회사의 사무비 주식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HD 현대 이런 배당 성장주들이 있습니다. 사실 섹터별로 거의 한두 개씩은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5가지 기준을 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을 찾으려면 굉장히 방대한 분야를 그럼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야, 방대한 기업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배당 성장주 투자는 10년, 전체 주식 투자를 한 건 이제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대략 한 1,500개 전후의 기업을 분석을 했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괜찮다고 판단한 이제 배당 성장주 한 50개 전후에 기업만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좋은 배당 성장주가 나오면은 또 그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가지고 또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너무 그 배당 성장주에서 벗어난 그런 주식이다 싶으면은 그 포트폴리오에서 탈락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50개 정도. 리밸런싱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네, 이게 꾸준히 공부도 해야 되고 꾸준히 리밸런싱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개인이 특히나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하시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주에 개별 투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ETF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드는데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 나는 특별히 또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면은 ETF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한테는 ETF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ETF에 투자하더라도 공부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ETF에 투자하더라도 현재 거래되고 있는 ETF의 가격 대비해서 그 ETF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배당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ETF 안에 구성된 그 주식들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떤지,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뭐 성장성이 있겠다 없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너무 비싼 건 아닌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배당을 주는 구조도 현재 배당 수익을 주면서 배당금도 조금씩 증액이 되고, 또 거기서 큰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때 온전히 내가 그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도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의 많은 배당 수익 분배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큰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때에 이 시세 차익은 투자자가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유념을 해서 ETF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공부할 의지도 있고, 그리고 공부할 시간도 어떻게든 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개별 배당 성장주 투자가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개별 배당 성장주 투자는 내가 분석과 비교를 통해서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배당 성장주들에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는 배당금의 극대화, 그리고 시세 차익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랑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개별 배당 성장주를 공부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시중에 나와 있는 ETF, 배당주 ETF 상품들 중에서 그래도 이건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상품도 있을까요? ETF 투자를 많이 안 하긴 하는데요. 네. 그러면 작가님은 ETF는 안 하시고 거의 개별 종목으로 하시나요? 네, 거의 개별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펀드에서 일부 이제 배당 성장주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최선의 투자를 위해서는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한 부분이어서 제가 딱히 추천할 만한 ETF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배당 성장주를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살려고 해도 약간 매수 타이밍 같은 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작가님께서는 그냥 뭐 돈이 생기면 산다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기면 산다. 그냥 뭐 DCA 뭐 일환으로 사시는 건가요? 살 돈이 있고 살 시간이 있을 때 삽니다. 그렇다면 혹시 뭐 리밸런싱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세요?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 그리고 이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그 배당 성장들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나에게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배당 성장주들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그게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에게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배당 성장주가 새로 나타났을 때, 혹은 더 좋은 종목이 발견됐을 때요. 더 좋은 배당 성장주가 발견됐을 때, 혹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의 뭐 실적과 배당, 이 성장성이 예상보다 많이 나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배당 성장주가 내가 투자한 배당 성장주보다 더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가 매우 나빠졌을 때, 이때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나에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예상되는 배당 성장주로 이제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이게 초보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낯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제 경험상으로는 다들 대부분 이제 다 대입을 위한 수능 공부를 했을 것이고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이 배당 성장주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지 투자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냥 처음이고 낯설어서 어려워 보이고 전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서 뭐 하루에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할애를 해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뭐 빠르면 뭐 한 달, 뭐 오래 걸려도 한 2달 정도면은 배당 성장주에 대한 개념이나 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뭔가 굉장히 쉽게 어떠한 투자법을 익히고 굉장히 쉽게 수익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는 굉장한 과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30분 1시간씩 최소 한 달, 2달은 공부를 할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이제 꾸준한 공부는 틈틈이 이제 꾸준한 공부는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배당주 이렇게 투자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좀 실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배당이라는 유혹에 끌려서 이 배당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배당이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한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하는 실수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레드캡 투어라는 주식이 그 배당 수익률이 지금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20.15%예요. 와. 주가가 1,670원인데 지금 이제 2025년 3월 배당 기준일로 해서 2,150원의 배당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0.15%인 거죠. 지금 현재의 이 배당 수준만 놓고 보면 이건 당장 투자해야 될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천천히 따져보면은 지금 레드캡 투어의 1년 전, 2년 전, 3년 전 배당금이 400원에서 450원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배당금이 5배가 증액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쎄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왜 이 레드캡 투어는 갑자기 5배나 되는 배당금을 줬을까? 이 5배나 되는 배당금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나?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레드캡 투어가 기존보다 뭐 5배, 4배, 5배가 넘는 그런 순이익을 냈다면은 이 배당 수익은 합리적인 거고, 그 증가한 뭐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더 성장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배당 성장주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이 주식은 굉장히 고배당이라고 해서 투자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주식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 레드캡 투어의 2024년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은 뭐 6% 늘었지만 매출액 6% 늘고 영업이익은 12% 늘고 당기순이익은 21%가 늘었지만 2023년에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2024년에 주당 순이익도 대략적으로 한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수준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의 순이익을 벌어서 2,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지속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혹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고배당주로 유명했던 AT&T 같은 경우도 이 실적이 정체하고 역성장하면서 기존의 배당금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큰 폭의 배당금 컷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배당을 노리고 AT&T에 투자했던 그런 투자자들은 굉장히 삭감된 배당금을 받으면서 배당 수익이 깎였을 뿐 아니라
이 주가도 그만큼 하락을 하면서 네, 이 주가로 인한 손실까지 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배당주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의 배당금이 정체를 한다 혹은 역성장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 배당금 손해뿐만 아니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수준의 배당금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네, 주가 하락으로 인한 큰 손실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배당 성장주 탑 5를 뽑자면 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은 안 하고 네. 뭐가 좋다고 안 하는데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뭐 이러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배당 성장주들을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절대 투자 추천은 안 합니다. 네, 투자의 책임은 네.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는 현대차 우선주. 네, 현대차 우선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현대차 우선주가 현재 시점에서는 배당 성장주로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매력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대동소이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관심 갖고 이제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게스, 청바지로 유명한 네, 게스, 미국의 게스랑 그리고 한국의 기아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화이자 그리고 한국엔 컴퍼니 네, LG 우선주 HL 홀딩스 오리온 홀딩스 그리고 이 조선업 섹터에서는 HD 현대 방산 섹터에서는 한화 사무비 네, 이런 네,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형무역과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까지 넣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다 배당 성장주잖아요. 네, 배당 성장주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네. 지금 요 방금 말씀해주신 요 틀을 보니까 네. 뭔가 이 작가님만이 보시는 기준들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 틀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걸 직접 이렇게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네. 보시고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정량적 수치들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보고 네, 비교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투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표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예상을 하는 네, 그 기업의 연평균 지배순이익 그리고 연간 예상 배당금 그리고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률을 입력을 하면은 네, 자동적으로 이 변동하는 주가에 따라 가지고 그 기업의 현재 이익 수익률, 현재 배당 수익률,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의 배당 수익률과 누적 배당 수익률까지 계산이 돼서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현재부터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배당 성장주가 어떤 것인지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관리 툴이 참 탐납니다.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구독자분들한테도 무료로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으신데요. 네.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예상 연평균 지배순이익 그리고 연간 예상 배당금, 연평균 성장률은 제가 이제 현재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예상치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개인이 판단하는 예상 수치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예. 내가 이 수치를 어느 정도로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 이익 수익률이라든지 지금부터 20년 후까지의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맹목적으로 이제 여기 입력된 수치를 따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뭐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니까요. 이 표 자체가 약간 이제 개인의 뭐 기대치나 이런 게 반영이 된 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온전히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죠. 입력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작가님이 쓰신 그 배당 성장주 투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은 네. 이 툴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좀 알 수 있나요? 정확합니다. 제 책 자체가 이 배당 성장주 관리 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툴에 어떻게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책을 보시고 이 표를 보시고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됐는지 좀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보여주신 네. 이 종목들이 이제 작가님이 투자하시는 포트폴리오 전체인가요? 거의 전체라고 볼 수 있죠. 배당 성장주에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배당 성장주에는 제 금융자산의 한 8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20%는 현금성 자산과 대체 자산, 예를 들면 뭐 원화 CMA, 그리고 달러 RP 같은 현금성 자산이랑 그리고 KRX 금연물,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현대차 우선주에 75%라는 높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압도적이에요. 다른 배당 성장주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통 이제 다른 배당 성장주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뭐 높다고 하는 배당 성장주들이 이익 수익률이 대략 한 10%,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뭐 배당 수익률이 뭐 4%에서 5% 정도인데요. 미국 주식들은 더 낮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익 수익률이 이제 30% 이상,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8% 이상이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현재 현대차 우선주 주가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현대차는 이 100만 원을 갖고 30만 원의 순이익을 내서 그 중에서 8만 원의 배당금을 나에게 돌려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압도적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실한 안전 마진이 있는 게 현대차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최소 배당으로 10,000원을 주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이 10,000원이면은 현재 현대차 우선주 주가가 14만 원 중반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6% 초중반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즉 현대차가 앞으로 3년간은 혹시나 이제 사업이 안 좋아지더라도 연간 최소 6% 이상의 현재 주가 대비 6% 이상의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보다 대략 한 뭐 2배 훨씬 넘는 수준의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안전마진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명확한 배당 정책. 현대차는 이제 35%, TSR 35%를 이제 정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TSR 35%라는 게 뭐냐면은 순이익의 25%는 현금 배당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이제 TSR 35%, 총 35%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쓰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또 자사주로 10% 매입 소각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시중에 있는 주식들을 매입하고 소각하게 될 경우에는 배당금이 분배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같은 배당금을 책정을 하더라도 주당 배당금이 자연스럽게 증액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만큼 그 주식들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이제 자동차 사업, 뭐 내연기관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뭐 품질, 그리고 디자인, 뭐 브랜드에 있어서도 지금은 뭐 거의 뭐 글로벌 탑티어 자리를 놓고 뭐 도요타나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글로벌 탑티어 자동차 브랜드들하고 놓고 경쟁을 했을 때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이 사업 자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왔어요. 단지 이제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중국 전기차의 추격,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이 가격 경쟁력, 그리고 상당히 올라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지금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모빌리티 시장에서 가장
이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고, 성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분야에서 미국이랑 뭐 중국 쪽에 뭐 기술력이 많이 뒤진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는 이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 패스트 팔로워 개념으로서 크게 뒤처지지 않고 바로 이제 변화하는 산업이나 변화하는 경쟁사의 정책에 따라서 빠르게 따라붙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수소차, 그리고 수소차 생태계, 그리고 UAM,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한 로봇 사업 등에서 굉장히 셋업을 잘하고 현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려했던 부분 때문에 실적이 역성장되는 부분이 안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또 성장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 이제 관세, 미국에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막대한 관세를 때리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제 이 부분도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다면은 현대차의 뭐 판매나 아니면은 순이익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긴 한데 트럼프의 성향상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뭐 관세가 상당히 완화되거나 아니면 기존 수준으로 그냥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뭐 현대제철을 통한 투자나 아니면 현대차 이제 미국 공장에 더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를 통해서 관세를 완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관세 부분의 영향도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되거나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은 물론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주가 대비 높은 배당 수익, 거기다가 안전 마진까지 있는 배당 수익의 탄탄한 재무 상태와 사업 구조,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물론 우려도 있지만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압도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 하지만 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나머지 5%는 다른 배당 성장주들에 투자하고 20%는 현금성 자산과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배당주 투자라고 하면 수익률이 낮다는 좀 선견이 많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2년 만에 자산을 5배로 불리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약간 뭐 특수성이 있긴 했는데 제가 2015년에 이제 결산 배당금으로 460만 원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는 배당주에 관심을 가서 배당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배당주보다는 배당 성장주가 더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배당 수익이 높진 않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배당금도 이제 빨리 증액이 될 그런 주식들을 찾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찾았던 기업이 아이디스라는 기업이었어요. 영상보안 솔루션, CCTV를 기반으로 한 영상보안 솔루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굉장히 뭐 글로벌하게 기술력도 있고 재무 상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빨리 성장을 하고 있었고 경영자도 굉장히 뭐 경영이랑 기술 이 둘 다 탄탄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는 이 영상보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 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관심을 가졌어요. 그때 주가가 이제 1만 원 중반 정도였어요. 2016년 정도에 1만 원 중반 정도의 주가였는데 당시 그 기업이 배당금이 대략 한 250원, 300원, 이제 배당 성향 한 10%, 15%를 주는데 그 정도 배당금 수준이어가지고 1만 원 중반이면은 뭐 주가 대비 좀 배당 수익이 너무 낮다. 성장은 되게 폭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이제 한 몇백만 원 수준의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중국 저가 CCTV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 기업이 이제 기존에 납품을 하던 이제 ODM, OEM으로 납품을 하던 보안 업체들이 이 기업의 물량을
줄이고 중국 CCTV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업의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 주가도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한 거죠. 뭐 10,000원 중반이던 주가가 뭐 13,000원, 12,000원, 뭐 10,000원까지도 떨어지고 10,000원 아래로도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중국 CCTV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이제 잠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 다를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CCTV가 뭐 여러 가지 보안 이슈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 기존에는 이제 ODM, OEM 위주로 사업을 했지만 그 시기가 이제 ODM, OEM에서 자사 브랜드로 전환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뭐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가면서 실적이 더 안 좋아지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전환을 잘하고 있고 워낙 기술력이 있고 기존 업체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다시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봤던 게 그때 이 영상 보안 AI 관련된 게 굉장히 이슈였는데 이 기업이 또 영상 보안 AI 관련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이 글로벌하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언젠가는 실적이 다시 회복을 할 거고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샀어요. 그래서 한 10,000원, 9,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제가 그때 갖고 있던 시드머니 1억을 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로 주가가 더 하락을 한 거죠. 뭐 9,000원 아래로 뭐 8,000원, 7,000원, 뭐 6,000원 대까지 하락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투자했던 10,000원 중반 대비해서는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이 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서치를 하고 했을 때 이 기업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업 구조 변화라든지 뭐 영상 보안 AI 쪽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 셋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다시 좋아질 가능성 크고 AI 관련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세 대출을 받습니다. 제가 대출을 한 번도 안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전세 대출로 대략 한 1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9,000원 이하에서 7,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셨어요? 네, 계속 샀죠. 계속 사고 그리고 이제 1억 원 전세 대출 받는 1억 원까지 투자했는데도 이제 계속 주가가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근로소득에서 여유분은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인 신용대출 또 이제 3,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때 계산이 뭐냐면은 주가가 7,000원, 6,00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충분히 이제 배당금 당시에도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져서 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재무 상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당금 뭐 200원, 250원, 300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250원만 생각을 하더라도 대략 내가 7,000원, 6,000원에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배당 수익만으로 한 뭐 3%, 4%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뭐 전세 대출 뭐 3%대, 4%대 받고 직장인 신용 대출 뭐 한 5%대, 6%대 받아도 배당 수익으로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상당 부분 커버가 가능하고 거기에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근로소득 여유분을 주식을 매수는 하지 못하지만 이걸로 이 부족한 이자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2018년 이제 중반까지 계속해서 매수를 한 거죠. 2억 3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제 2018년 후반에 2018년 하반기에 갑자기 이제 주가가 6,000원에서 10,000원이 넘고 15,000원이 넘고 20,000원이 넘고 30,000원이 넘고 40,0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때 이제 아마존에서 아마존 고라는 무인 매장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디스가 그 아마존하고 그 무인 매장 아마존고 무인 매장 관련해 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는 어떻게 보면 뉴스가 돌면서 갑자기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23,000원 정도 선에서 저는 모두 이 매도를 했는데 그 이유는
23,000원 대비 이 기업이 이제 현재 실적이랑 배당금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뭐 빠른 성장성을 고려하더라도 아이디스보다 더 매력적인 배당 성장주들이 많이 있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디스를 다 매도를 하고 더 배당 수익을, 주가 대비 배당 수익을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배당 성장주로 비중 이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매도를 다 했고요. 그래서 그때 대략 한 3억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시드 1억, 그리고 대출 레버리지 1억 3천만 원, 그리고 실제로 거둔 시세 차익 3억 1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5억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시드머니가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내재 가치를 믿고 그냥 투자를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성장주의 좋은 점, 이제 뭐 일부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일단 기업의 재무 상황, 그리고 이제 사업이 탄탄하고 이제 배당금을 지속해서 주기 때문에 이 주가의 등락과는 상관없이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 거죠. 안전마진이 확실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배당 수익도 안 주고 재무 상태는 불안하고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주식에 투자했는데 뭐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반토막 나고 뭐 60% 70% 하면은 견딜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사업 구조랑 재무 상태가 탄탄하고 주가 대비 합리적인 배당 수익을 주는 배당 성장주라면은 믿고 중장기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던 그런 상황에서 뭐 나쁜 쪽으로 변하지 않는다면요. 이번에 그 출간하신 책 배당 성장주 투자 불변의 법칙, 그 책을 보면은 월급 1,000만 원 받는 배당 투자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 될까요? 가장 기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키우는 거, 그리고 최대한 지출을 아껴서 내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부를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내 자산, 내 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단지 뭐 배당 성장주 투자가 되었든 뭐 여러 투자 방법을 통해서 내 자산과 내 부가 불어나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뿐이지, 기본은 내 일, 내 근로소득이나 내 사업소득을 키우고 소비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내 부와 자산을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 저는 배당 성장주로 잡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가장 매력적인 배당 성장주들을 꾸준히 매수하는 거, 그러면서 주식수를 꾸준히 늘리는 거,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배당금은 재투자하는 거. 그러면 주식수가 늘고, 그리고 배당금은 재투자되면서 주식이 늘어나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복리효과 때문에요. 그리고 배당 성장주의 주당 배당금이 증액되면 또 여기서도 복리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더블 복리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받게 되는 배당금은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배당 성장주의 마지막 장점이 있는데요. 뭐 설명은 이미 했지만 현재도 주가 대비 높은 배당 수익을 주면서 앞으로도 배당금이 계속 증액되는 주식이다 라고 하면 이게 현재의 주가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언젠가는 그 배당 성장주를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거고,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혹시라도 굉장히 이 좋은 뉴스라도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현재 가치보다 뭐 몇 배 더 높은 가격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큰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면서 나의 시드머니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배당 성장주로 내가 의미 있는 좀 수익을 얻으려면 일단 시간이 확보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시드의 크기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약간 월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배당 수익이 발생하려면 그래도 시드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네, 제가 2023년 결산 배당금으로 이제 1억 원을 넘었어요. 그때 시드머니가 11억 원이었습니다. 네, 11억 원, 12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뭐 현대차 우선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현재 현대차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이 8%대 초반이에요. 8점 한 2%, 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3억 정도 있으면은 1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네,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건 현재 시드머니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정도 큰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배당금이 뭐 2023년 결산 배당금으로 1억 원, 그리고 2024년 연간 배당금으로는 이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월로 치면은 이제 월 1,000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게 됐는데, 이미 뭐 10몇 억이 넘는 시드머니가 있어서 이 배당금을 받게 된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1억이란 시드머니를 꾸준히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금이 불어나고, 또 어느 순간 큰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면서 시드머니가 불어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시드머니도 크게 증가를 하고 배당금도 이제 1억이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내 배당금으로 인해 현금 흐름을 늘리고, 어느 순간 그 배당 성장주가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거나 그 가치 이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큰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면은 또 그 순간 시드머니가 크게 증가를 하고, 또 그 크게 증가한 시드머니를 더 배당 수익이 높은 배당 성장주로 옮기면은 또 배당금이 크게 증액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빨리 시드머니와 배당금이 증액되어 있는 경험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배당 성장주를 돌아가는 지름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갔을 땐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은, 내가 부자가 되기까지 굉장히 돌아가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루한 투자일 것 같은데, 막상 지나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빨리 오셨죠. 생각보다 빨리.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죠. 뭐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그 2018년에 한번 이제 시드머니가 크게 성장한 사례,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그때 한번 크게 성장했고,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 2021년, 2022년에 또 한번 큰 이 주가 폭등장이 오면서 또 그때 시드머니가 한 2배 정도로 증가를 했고, 또 이제 2024년에 제가 집중 투자했던 또 이제 배당 성장주랑 또 뭐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공개 매수 관련된 그런 주식으로 인해서 또 2배 가까이 시드머니가 증가를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드머니와 배당금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당 성장주가 큰 함정에 빠져서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내 부와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운이 따르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큰 시세 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배당주 투자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면 또 언제실까요?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도 뭐 제가 이제 그때까지 형성했던 시드머니가 반토막이 평가 손실이 났으니까요. 주가상으로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은 이미 반토막 나는 거를 이제 예전에 2007년, 2008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이미 경험을 해봤고, 뭐 그 이후에도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는 아니지만 뭐 유럽발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때도 뭐 20-30% 뭐 하락했고, 뭐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이벤트들은 있어서, 그리고 이전에 뭐 코로나보다 한참 전이긴 하지만
뭐 사스가 발발했을 때도 네, 극복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코로나라든지 뭐 사스라든지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다양한 뭐 위기, 글로벌 경제나 아니면 이제 뭐 글로벌 이런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뭐 위기는 존재해왔지만 결국엔 이제 극복을 했잖아요. 그 전에도 극복을 했고 극복을 하고 난 이후에는 더 빠르게 회복을 하고 하락했던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코로나도 이번엔 또 다른 이벤트가 될 수 이제 또 다른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항상 있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또 기존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이것도 충분히 극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에 하락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네,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때도 버텼던 것 같고요. 근데 또 그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당시 제가 투자하고 있던 기업들이 사업은 또 잘 하고 있었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었고 네, 그리고 배당금도 충분히 그 기존의 수준을 네, 유지해서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버티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정해놓으신 그 투자 원칙대로만 계속 갔더니 위기가 와도 금방 극복이 되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금방은 아니지만 네, 금방은 아니지만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재무 상태가 워낙 튼튼하고 사업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약간의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업이고 합리적인 배당금을 주는 네,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들이 주가의 급락과는 상관없이 버티게 할 수 있는 네,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배당 투자의 미래도 앞으로 계속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배당 성장주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고 오히려 앞으로는 더 각광받는, 더 주목받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국 사회가 약간 중장기적인 역성장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약화되고 네, 그래서 다양한 산업이 지금 성장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과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지금 사람들이 쓸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기업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정리해고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 소비 여력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줄어들고 불안해지는 소비 여력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대출에 묶여 있다 보니까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소비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수는 안 좋은데 지금 출산율까지 낮아지면서 젊은 인구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이 나라의 경쟁력은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중장기적으로 이 다운사이클로 갔다가 업사이클로 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예측이 틀릴 수 있고 틀렸으면 좋겠지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사람들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앞으로는 갈수록 나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 뭐 저금리 기조에서는 예금도 아닐 테고 네.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 성장하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게 또 뭐 일반적인 주식은 네, 아닐 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 층이 감소하고 소비력이 없어지는데 또 그게 부동산은 아닐 테고요. 부동산 정책적으로 또 풀기에는 또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과연 남은 대안이 뭔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잘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계속 성장하는 실적을 내고 그에 비례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 수익, 계속해서 증가되는 배당 수익을 가져다주는 배당 성장주가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다.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당 투자 이야기를 하면 단골로 나오는 게 이게 세금하고 건보료 문제인데요. 네. 혹시 절세 노하우가 있다면 네. 알려주세요. 절세를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네, ISA. 네, ISA는 가장 기본입니다. 네. 저는 이거 ISA를 안 해서 네. 굉장히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지금 ISA 같은 경우에는 네,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또 분리과세 네,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메리트 있는 네, 배당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ISA는 만든 시점부터 매년 이제 2천만 원씩 적립을 할 수 있게끔 쌓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만들어두면 만들어둘수록 내가 ISA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커져요. 네. 그래서 뭐 최대 이제 5년 1억까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ISA는 가장 먼저 네, 만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연금저축 펀드랑 IRP 개인퇴직연금. 네.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당장 이제 15%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네, 900만 원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뭐 최소 일단 시작하면은 매 연간 대략 100만 원, 뭐 130만 원, 네, 이 정도의 이제 세액공제를 기본적으로 받고 뭐 종합소득세 과세에서는 네, 분리가 되고 또 과세 이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 IS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연금저축 펀드랑 네, 이 IRP 또 기본적으로 같이 하면은 네, 중장기적으로 절세에 많은 도움이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양자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 소득 자신이 이제 보유한 소득에 따라 가지고 뭐 1,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이 돼서 네. 네,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살짝 넘으면서 혹은 2천만 원을 살짝 넘으면서 피부양자 탈락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은 네,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배당금을 네, 그 1,000만 원보다 훨씬 좀 아래로 아니면 2천만 원보다 훨씬 아래로 네,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배당 성장주 투자와 함께하면 좋을 좀 기타 투자 방법이 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배당 성장주 투자는 단기간 투자할 돈으로는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 내가 꼭 사야 되면 이제 손실을 보면서 팔아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노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네,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배당 성장주도 고배당 저성장주가 있고 저배당 고성장주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배당 저성장주는 뭐 예를 들면 지금 5% 전후의 배당 수익을 주면서 뭐 앞으로 뭐 3% 5% 전후의 연평균 성장률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고배당 저성장주가 있고 또 저배당 고성장주는 뭐 현재 배당 수익의 수준은 뭐 1%, 2%, 3% 이렇게 낮지만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률이 뭐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유지가 되면서 10년 후, 20년 후에 배당 수익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네, 배당 성장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은퇴를 앞두거나 그런 분들은 뭐 고배당 저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사회 초년생이다, 앞으로 투자할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면은 저배당 고성장주도 일부 네,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단기간에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달러 RP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네, 이제 미국 달러 채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인데 달러 R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간 수익률이 3.75%에서 3.8%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부는 이 달러 RP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원화 RP, 뭐 원화 CMA 같은 경우가 이제 2% 중반 주는 거에 비해서 약 한 1% 이상
네, 수익률도 높고 또 이건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환율 상승에 대한 좀 리스크, 그러니까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좀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 달러 RP도 네, 같이 고려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뭐 2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해 주신 게 이 책을 이제 기반으로 그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걸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 성장주 투자 불변의 법칙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좀 도움이 되실까요? 주식 투자에 내가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 네, 하는 분이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이 주식 투자가 굉장히 뭐 투기판, 도박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물론 몇 번 운이 좋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도박과 같이 하면 할수록 내가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거기에 이제 도박처럼 중독이 되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의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네, 투자를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투자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배당 성장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기업의 가치, 내가 진짜 가져갈 수 있는 이 진짜 가치를 어떻게 찾고 투자를 어떻게 할지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그리고 비교 판단하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다양한 이제 투자 관련해서 자신의 마인드를 다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을 실제 사례, 실제 경험과 제가 직접 공부한 내용, 사례들을 바탕으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내용들을 쉽게 읽고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앞서 이 말씀하셨던 저 배당 성장주 관리 툴, 이 엑셀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툴만 놓고 보면은 네,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들어가는 항목 하나하나가 다 기본적인 공부를 했을 때 네, 입력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 관리 툴을 만약에 자신이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 배당 성장주 투자 불변의 법칙과 네, 함께 공부를 한다면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잘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공은 그 운칠기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뭐 10년 동안 나름 성과를 냈지만 제 노력은 30 그리고 행운이 7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행운이 많이 따라줬고 이제 정말 큰 자산을 불리거나 큰 현금흐름을 만들려면 운이 많이 필요하고 운이 많이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30%의 노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운이 나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 운을 잘 활용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30%라는 게 내가 꾸준히 일하고 아껴서 자금을 확보를 하고 또 그 자금을 좋은 투자 대상에 바른 투자 방법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인내하는 게 그 3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투자 대상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 좋은 투자 대상이 배당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른 투자 방법이 배당 성장주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당 성장주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큰 운이 왔을 때 나의 시드머니와 현금 흐름을 크게 늘려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한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